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쇼크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TSMC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TSMC는 어닝 비트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다 말아올린 이유는 제임스 블라드와 크리스토퍼 윌러 여는 총재가 7월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실적 우려에도 현재 금리 인상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의 하락을 다시 한번 말아올리며 최근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하고 장 막판 다 말아올리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JP모건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하락으로 시작한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7월 75bp 지지 발언으로 말아올렸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46% 하락, 나스닥은 보합까지 끌어올렸고 S&P 500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초록초록한 기업들과 피바다 기업들의 양극화가 눈에 띕니다. 먼저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월가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중요시 보는 이유가 미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JP모건의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면 주당 순이익 EPS는 2.76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2.88달러를 하회했고 매출 역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해 자본 건전성을 높이느라 실적 부진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추가로 JP모건은 일시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벌써부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실적이죠. 그리고 모건스탠리 역시 실적 쇼크를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로 전망치 1.53달러를 하회했고 매출 역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주당 순이익을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29%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와 관련해 정말 재미있는 뉴스를 발견했는데 다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S&P 500은 3,000까지도 떨어진다고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죠. 그런데 모건스탠리의 회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경제의 깊고 드라마틱한 침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모건스탠리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미국의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위대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P 500은 3,800에 머물러 있고 모건스탠리의 비관론자 마이크 윌슨의 말대로 3,000까지 폭락한다면 지금부터 20% 정도 더 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가장 비관적인 마이크 윌슨이 속한 모건스탠리의 가장 큰 포지션 역시 미국의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미국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적립식 장기 투자를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반도체 섹터가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TSMC의 어닝 비트 영향 때문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심지어 이번 2분기 실적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받았고 TSMC의 실적 매출과 EPS 차트를 보면 아름다운 우상향을 볼 수 있습니다. TSMC의 빨간 선을 보면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PS 추정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가는 힘없이 하락하는 상황. TSMC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업은 나무랄 데 없지만 우리나라의 북한 리스크와 대만의 중국 리스크가 문제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47입니다.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 중이며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아이러니한 게 장단기 금리차가 완벽히 역전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연준의 최종 금리는 3.5% 이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대 이후 금리차가 완전히 역전된 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영한 최고치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저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을 때 약 3.5%까지 뛰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준의 최종 금리는 3.5%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죠. 높아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연준이 7월 75bp 인상을 한다면 실적 발표에서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지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4이며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PPI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원 물가지수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는 현재 93 정도까지 내려오며 올해 가장 강력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걸 뚫고 내려가냐, 다시 지지받고 상승을 보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유가에 대해서도 하락할 것이다와 다시 상승할 것이다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며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과 관련된 긍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아래 빨간 석유 변동성 지수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 유가가 하락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차트의 초록색 원을 보시면 상승 추세를 보인 후 유가가 하락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드디어 석유 변동성 지수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고, 검정색 선 유가 상승률과 함께 하늘색 선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바로 뒤이어서 CPI 상승률 역시 둔화되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7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100bp 인상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건지, 우리의 친데레 블라드 여는 총재는 7월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사실상 증시를 말아올린 이유입니다. 거기에 크리스토퍼 윌러 역시 현재까지는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100bp 금리 인상 우려를 잠재워 주었죠. 금리 인상 100bp 우려를 잠재워 주자 시장은 하락폭을 다 말아올렸습니다. 거기에 100bp 전망이 CPI 발표 80%까지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인 상황입니다. 시장도, 투자자도, 연준도, 전문가도 아무도 모르겠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현재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금리 인상 두려움을 줄이려면, 즉 시장이 더 상승을 보이기 위해선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둔화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보이면 연준은 전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경제 상황을 보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연준도 금리 인상을 강행해야 하죠. 그래서 최근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자료들을 계속 공유드리는 겁니다. 원자재는 20년 만에 8주 연속 하락세로 돌아섰고, CPI를 선행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행히 2.5%로 급락. 거기에 휘발유값, 렌트비 상승률, 마나임 중고차 지수 역시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요 둔화와 함께 재고가 증가하면 경제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월 실적 발표만 무사히 넘기고 7월 FOMC 금리 인상만 무사히 넘긴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7월은 웅줍의 기회라는 거죠. 오늘도 댓글 현재 30살이고 29살부터 애플 QLD 합쳐서 1200만원 넣고 현재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씩 꾸준히 QLD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넣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며 단타, 스윙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20년간 농사하여 열매를 맺은 날을 기다리며 사고 절대 팔지 않는 투자를 하려 합니다. 디벨론몽님의 영상 매일매일 보면서 제 장기 투자를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이미 부자가 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제 장기 투자 확신을 얻습니다. 워렌 버핏의 필살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간입니다. 워렌 버핏이 매입한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1972년 워싱턴 포스트를 매수했는데 지난 27년 동안, 무려 27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해왔고, 워렌 버핏이 매수한 워싱턴 포스트 주식 역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주식은 폭락과 폭등을 계속 거듭한 끝에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해왔던 워렌 버핏에게 굉장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아무리 장기 투자를 다짐해도 대부분
27년 보유는 불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 워렌 버핏의 평균 보유 기간만큼은 보유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도 말고 딱 8년만 보유해봅시다. 2030년까지 보유를 다짐해보고 2030년까지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해봅시다. 그때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30년 나스닥은 2만 포인트까지 못 갈까요? 2030년 S&P 500은 6천 포인트까지 못 갈까요? 2030년에 지금 현재 내 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일까요? 역대 최고의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보유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산을 불렸겠습니까? 그러나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99%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 확신 없이 결국 폭락 때 매도하거나 본전 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투자 원칙과 확신이 없다면 그 종목으로도 손실을 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좋은 종목을 골랐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면 됩니다. 그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확신과 원칙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의 오줄 웅줍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줄 겁니다. 단 인내심은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